지금부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이승만이 바라본 국제정치 1차 세미나 해방 이전 이승만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독립 구상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외교원장 박철희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립외교원 외교사 연구센터가 개최하는 이승만이 바라본 국제정치 세미나를 빛내주실 우리 사회자, 발표자, 또 토론자를 비롯해서 공개 세미나장에 직접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 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제정세 인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의미가 있고 그와 동시에 한국의 독립과 건국을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해보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광복과 독립이 우리 선조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무장 독립 투쟁 노선만이 한국의 독립을 이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교 독립운동, 교역 문화운동 등 다양한 시도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독립 운동의 선구자이고 선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에 대한 저항을 삶의 기본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국가 정체성을 왕정이나 입헌 군주정이 아니고 공화정에 분명히 두려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을 하시는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해방 전국하에서 한국이 처했던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책을 왜 이렇게 중시했는가,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가지는 것이 왜 한국의 미래 전략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개최하는 이 공개 세미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외교사 연구센터에서 기획한 3번에 걸친 시리즈의 제1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세미나의 주제는 그 해방 이전 이승만의 국제정치 인식과 외교독립 구상이고 2차 세미나는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또 3차 세미나는 이승만과 한미동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공개 세미나가 외교독립운동의 현재적인 의미, 또 국제정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승만이 바라본 국제정치 1차 세미나 해방 이전 이승만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독립 구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의 사회는 안영집 외교사연구센터 고문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영집 고문님께서는 주 싱가포르 대사, 주 그리스 대사,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역임하셨으며 2024년 5월부터 외교사연구센터 고문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안영집 고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외교사센터 고문 안영집입니다. 오늘 그 외교사센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고 또 그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개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실 텐데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사실상 기획을 이렇게 다 많이 해주신 우리 국립외교원 박철희 원장님, 그리고 실무 총괄해 주신 우리 이상숙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무를 총괄해 주신 우리 정정혁 이민진 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세미나는 이승만이 바라본 국제정치의 제1차 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이전의 이승만의 국제정치 인식과 외교 독립 구상에 대해서 토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만이란 이름은 상당 기간 동안 또 우리 공론의 광장에서 또 잊혀졌거나 또 기피하는 그런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았고 또 피상적이거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정보만을 접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께서 개사에서 과거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무장 독립투쟁뿐만 아니라 외교 독립운동 그리고 또 뭐 교육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데 어떤 그 걸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사료나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만의 국제정치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분이 공이 있다면 공대로 또 과가 있다면 과대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이승만 연구로 이름을 얻고 있는 세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김용직 교수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님은 한국 정치외교사 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간 그 이승만 연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또 훌륭한 저작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30분 가까이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지금 김영직 교수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명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약 12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그 한국 정치외교사 학회장도 역임하셨는데 뭐 이승만 연구의 굉장히 권위자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주제 발표가 나고 나면 토론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교수님이 또 간단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는 플로어를 오픈해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자유스럽게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철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철순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이 발표 형식이 이제 뭐 특강이었던 것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완전히 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조금 연구를 했고, 저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초고보다도 그 이전 단계입니다. 아이디어하고 몇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이제 막 엮어가지고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원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안영집 고문관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이제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안대사님은 이제 외교학과를 나오셨고 저는 이제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이게 학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제 정치를 사실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게 상당히 학과가 나눠져 있는 게 큰 어떤 그 폐해란 폐해인데, 그래서 오늘 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발표를 하는데 이게 국제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학부 다닐 때 깊이 공부를 못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기 전직 대사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이 글을 이제 더 보완해서 하나의 논문이나 또는 더 발전시키면 이제 책으로 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고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국제정치학자다. 근데 물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할 때는 뭐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된 건 아니지만은 특히 그가 1941년 8월 달에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그 굉장한 그 국제정치의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이론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외교 독립운동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895년에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 갑오경장고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어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899년에 고종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행운인지 이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양질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시기였지만은 그 당시 김영선인가요? 그 감옥 관리가 상당히 호의를 베풀어 줘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한 페이지 갖고 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읽은 그 저널이 있는데 이게 아웃룩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라이만 에버트라는 그 당시 신학자가 주관하는 잡지였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잡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집어넣어줘서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논설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칸트에 대해서는 뭐 무슨 책 같은 데서 인용을 하진 않아요. 그 당시 글 쓸 때 인용을 하거나 참고문헌을 달질 않아서 그러는데 그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김학은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분이 누구보다도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5년 7개월 동안 아주 고급 서적을 읽고 자기의 사상을 다 정립을 하고 그 안에서 독립정신을 썼고, 그 독립정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독립정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에서 2년을 보내고 하버드에서 1년을 보내고 그 3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에서 3년 동안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논문 주제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었고 그것이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승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논문을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주 잘 쓴 논문이라고 인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남 이승만이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제 올리버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 감옥 안에서 굉장한 이제 생각을 잘 정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발표문의 요지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국제정세 인식 또는 뭐 국제정치관이라는 게 초창기에는 상당한 그 통상이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울어진 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상주의에 가까웠으나 아마도 1930년대 후반 그다음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쓸 때쯤 시점에서는 국제정치라는 게 역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제정치라는 것은 냉혹한 강대국의 이해타산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국내 정치를 통해서 이해할 때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 권력욕의 화신이고 정권력에 불탔고 그래서 뭐 대통령방의 환자다, 뭐 마키아벨리안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권력의 무슨 굶주린 현실주의자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젊었을 때 이승만을 보면 누구보다도 이 통상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 칸트의 명제, 뭐 문호개방 정책, 또 국제법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상주의에 가까웠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제 주권을 뺏기기 일보 직전이고 약소국익이니까 우리가 뭐 힘을 가지고서 외교를 할 수 없었으니까 역시 여론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쨌든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도 뭐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점에 가면 현실주의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뭐 이상주의적 국제정치관과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역시 현실주의라는 건 역시 힘, 권력, 국가 이익, 국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거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청년 이승만, 1895년부터 1905년의 시기를 보면 이제 그가 쓴 논설이라든가 감옥 안에서 독립정신의 글들을 보면 이 만국공법, 오늘날의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영익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문양목이라는 사람이 썼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승만이 쓴 거로 보이는데 이승만이 만국 영어로도 나옵니다. 만국공법. 이거를 내가 번역을 했다. 근데 이게 번역했던 게 아직 발견은 되질 않으니까 아마 번역하다가 중도에서 그쳤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제법, 만국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은 만국공법이 대포 한 자로만도 못하다. 이런 그 힘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만국공법이 우리 대한제국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도 보면은 하여튼 이 공법을 배우고 또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통상에 대한 인식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여튼 이분이 우리가 그 시대가 산업공상인데 상이 제일 밑에 있는 건데 이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보적인 서세 동점의 세계화 현상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학에 대해서도 보면 애덤 스미스의 분업론이라든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건 김학은 교수님이 주로 많이 쓰신 건데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분이 자기가 칸트를 읽었다 인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남이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2페이지에 우선 상업 확장하는 곳에는 난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인 고로 각국이 그 나라 상업관계에 있는 곳은 기어이 전쟁 없게 하나니 태평을 즐겨하는 이익이 한 가지다. 그래서 태평이라는 건 이제 평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칸트도 거기 영구평화론 제1추가 조항의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그 3항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금력이야말로 국가 권력 안에 포함되는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통상을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펼치고자 했던 문호개방 정책, 오픈도어 팔라스. 그러니까 미국은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정책을 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호개방 정책을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의 정책으로 삼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그럴까요? 그 노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 러시아가 용안포 같은 데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나라한테 통상을 개방해서 세력 균형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찾아야 된다. 대한제국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통상에 대한 관심이 더 발전해서 이 문호개방 정책,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다운표 친 이제 인용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은 이 당시 상당히 이제 이상주의에 기울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과 문호개방 정책이라고 제가 따로 그 3페이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연도가 좀 잘못됐는데요. 1904년이 아니라 1905년입니다. 1905년 2월에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이미 건너간 상태죠. 아마 이때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의 학력을 2년을 인정받고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서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한국에도 좀 펼쳐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존 헤이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우남도 그런 말을 썼는데 1905년 7월 1일 날 존 헤이 국무장관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남이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남이 이제 문호개방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그 3페이지에 보면은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올리버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올리버 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The Man Behind the Myth. 그러니까 일종의 우남이 아마 얘기를 이제 뭐 구술을 하고 올리버가 이제 받아 써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전기를 써준 건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시간의 대부분을 프린스턴 도서관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립에 관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학위 논문은 그가 진심으로 지지한 존 헤이의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데 사실은 그 학위 논문에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기억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남이 자기가 쓴 논문이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그 논문 자체는 그게 없고 미국의 이제 전시 중립 정책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문호개방 정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이승만이 그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특히 세력 균형 정책, 국가 이익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청나라, 조선, 일본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불행해도 못했고, 일본은 나중에 영일 동맹을 맞아서 러시아 세력을 막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승만의 이런 그 이상주의 노선에 의하면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조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1882년에 맺은 그 한미 수호 통상 제1조에 있는 거중조정 그 내용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게 되는데 이미 그 한 달 전에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그 이승만은 이 조약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문호개방 정책에 기울어진 이상주의에 가까웠던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를 보면 여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박사 논문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문호개방 정책, 통상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저기도 제가 이것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즐겨보던 그 고급 저널이 아웃룩이었는데 이 아웃룩에 보면은 당시에 예일대학의 총장이었고 국제법의 권위자였던 시오도르 울시라는 사람이 여기 전시 5페이지에 상단에 전시 중립권과 금제품에 관한 논문 이게 그 박사 논문의 그 주제랑 똑같거든요. 이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아티클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박사학위 논문의 이 주제는 교역상의 중립을 의미하는 전시 중립제도, 그러니까 영세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제법화되어가는 진화의 역사를 다루었고 여기에 미국의 공헌이 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말하는 freedom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를 이룩하는데 미국의 공헌이 컸다라는 게 이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승만이 자기의 독립운동의 방략, 또 외교 독립운동의 그 아이디어가 이 박사 논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 박사 논문 때문에 그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에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일 전쟁의 예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항행의 자유 원칙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가 3번이 국가 승인의 문제입니다. 그 학위 논문에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갖다가 독립단체로 승인을 해주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의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조약 체결 능력 이런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 교전 단체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전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빨리 임정을 통해 선전포고를 하고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교전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그래서 독립을 얻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다 이 박사학위 논문에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3번에 가면 이제 백오인 사건이 발발해서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이분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태평양 잡지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또 굉장히 뛰어난 논문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가 아무래도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사이가 좋은 시기였고, 이제 식민지가 된 지도 뭐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독립은 요원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일랜드라든가 필리핀이나 인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자치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필리핀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7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필리핀을 갖다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을 이제 중심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을 영세 중립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 자체는 전시하에, 그러니까 뉴트럴리티, 워타임 뉴트럴리티였는데 이제 퍼머넌트 뉴트럴리티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주권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그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정두옥 씨도 그 태평양 잡지에서 말하는 건 영세 중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발발한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에 가려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윌슨을 통해서 이 위임 통치 청원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윌슨은 또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기 싫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권을 발급을 해주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리 강화회에 가지도 못하고 위임 통치 청원도 제출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위임 통치 청원을 보면은 거기 7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 독립을 보장한다는 게 이 구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 통치 청원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립 통상 또는 교역 지역이 된다. 교역 지역이 된다. Zone of Neutral Commerce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완충국이 될 것이다. Buffer State. 근데 이 구절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Buffer State도 영세 중립국이고 그것은 중립적인 교역지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 박사학위 논문의 아이디어가 연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위임 통치 청원은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국제연맹 규약의 제22조 8항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로 길게 인용을 했었는데요. 국제연맹 규약 22조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 통치 청원에서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당시 뭐 신채호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라든가 김규식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양해가 됐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김규식도 내용은 뭐 중립교육지대 그런 건 안 나오지만은 역시 그 독립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청원을 김규식도 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새로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그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데 가지 않고 문서상에 많은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한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너희들 우리를 도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수호 조약의 제1조 거중 조정 조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을 많이 설득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21년과 22년 초까지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도 외교를 하게 되는데, 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얘기하는 거는 그 상단에 나오는데, 동양의 항구적인 평화는 한국의 독립이 회복되고, 그래서 한국이 북아시아에서 완충국으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할 때 이제 그게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 얘기가 올리버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역시 또 버퍼 스테이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이승만을 도왔던 한국 친회 회장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 영어로 나오는데 상공업의 자유로운 발전, 독립된 완충국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때 동양의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일본 정보당국에서도 보고하기를 한국의 입장은 뭐냐? 미국에 의존하여 한국의 영생 중립국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이승만이 쓴 편지를 보면은 무력 투쟁과 외교 노선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국제연맹 회교 1933년 만주사변이 나오고 나서도 거기서 이제 또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승만이 그 원고 자체를 제가 직접 뭐 다른 분이 인용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간접적으로 그 당시 미국 한인 학생에 이제 보낸 원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역시 한국은 완충국으로서 당연하고도 올바른 지위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 일본을 우리가 밀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일본 정보당국의 분석도 이승만이 보면 이제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조선을 열국 근대의 보징에 의하여 중립국으로서 독립을 승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앞에 얘기랑 다 일맥상통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원래는 청년 이승만은 영세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독립 정신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아마도 이때는 이제 미약하지만 주권이 있을 때였고요. 주권을 이제 뺏기고 난 상태부터는 아마도 이 영세 중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어쨌든 중립은 중립인데 좀 전시 중립에서 영세 중립으로 바뀌고 비판적이었던 그 영세 중립국에 대한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랄까 그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서 현실주의로 돌아섰느냐 이거는 뭐 정확한 인과관계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뭐 내가 이랬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해서 실패하고 났을 때 그 쓰라린 경험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윌슨에 대한 실망인데 원래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틀림없는 이상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결국은 편의주의적인 현실주의자다. expedient realist로 판명이 됐고 그도 역시 힘의 정치, 파워 폴리틱스를 위해서 한국의 독립을 희생시키려 한다 하면서 역시 국제정치가 힘의 정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회의에 가서도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리버 책에 나오는데 우남이 이제 크게 깨달았다. 기자들하고 이제 대화 크게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 세계가 힘의 정치라는 낡은 체제의 지속을 냉소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면서 자꾸 이 파워 폴리틱스를 강조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테프트 가스라 비략 이걸 이제 몰랐었거든요. 1905년에 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났을 때 이거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발견했을 때 우남의 그 배신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훗날 여러 미국의 대통령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항의를 하지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치적 실패. 그러니까 상해에서 이분이 이제 보면 6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뭐 가자마자 뭐 대통령직 사임하라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한 5년인가 있다가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자기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와이에 돌아와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뭐라고 그럴까 국제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도덕도 있지만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설문에 보면은 12페이지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찰과 군대와 감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까닭이요 하면서 여러분도 경찰도 되고 몽둥이도 돼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힘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1933년 7월에 소련하고 다 얘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일기에 나오는데 그 모스크바에 일본의 그 동청철도 회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역시 소련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뭔가 그 강대국의
이해타산의 정치에 대해서 절감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때문에 우남이 이제 현실주의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나기 직전에 41년 이제 8월 달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팬 인사이드에서 나왔는데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어떤 학자가 차관권 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책을 내고 이 책을 내서 미국의 엘리트 또 미국의 일반 공중들을 좀 설득해서 미국의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관이 많이 드러난다. 첫 번째가 특히 그 이상주의에서 강조하는 법리주의, 리걸리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던 국제법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순진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이제 그 올리버한테 했던 얘기 같은데 이게 그 내가 영어 원문을 옮기지 않아서 그런데 농담으로 했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제 왜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중주골이라고. 우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남이 훗날 프린스턴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엘리어트 교수 아래서 배운 국제법의 수업료는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할 거라고 농담하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일에 가서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국제법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수업료를 돌려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아마 그 뼈 있는 농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화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에시카의 20 years crisis를 뭐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에시카의 20 years crisis의 아시아 버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에시카가 영국의 유화 정책을 비판했다면 우남은 미국의 유화 정책, 고립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리더십을 회복해달라. 그런 얘기로 이제 구구절절 하거든요. 그래서 유화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좀 너무 그 자유에 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국가에 대한 강조라는 게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리적 특성과 국가 행동의 연관성 그래서 일본이 섬나라로서 어떻게 해서 침략 근성을 가지게 됐는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째가 역시 법이라든가 도덕보다도 힘, 군사력의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데 다 빼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거니와 일본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무력 사용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면서 군사력의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단 안전 보장에 대한 강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역시 보면 그 칸트가 썼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그 국제기구의 필요성, 그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국제연맹, 나중에는 국제연합인데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고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편이 실제로 나오는데 미국이 큰 형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칸트가 썼던 용어인데 The Family of Nations, 국가 가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어떤 연합. 근데 정확하게 이게 칸트가 쓴 용어라고 김학은 교수님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칸트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상주의를 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평전쟁이 나니까 우남이 이제 본격적인 외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군사 지원, 무기 지원 외교하고 임시정부 승인 외교를 이제 묶어서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박사학위문에 나왔듯이 무기를 이제 지원받게 되면 임시정부가 교전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독립을 얻게 된다. 국가의 승인을 얻게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미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죠. 미국의 정책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러나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좀 이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철저하게 분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승인 안 해주는데 여기 보면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넵코 프로젝트, 뭐 이글 프로젝트에서 광복군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섬에서 이 넵코 프로젝트라는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일한 씨 같은 분도 참여를 하는데 해서 이 한국을 잘 아는 그 청년들을 이용해서 국내 침투 작전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독자 전략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우남의 어떤 전략에는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그 당시 그 언행을 보면은 결코 무장 투쟁을 경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요의 연설이라든가 다른 연설을 보면은 그 무장 투쟁, 독립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승만이 너무 외교 독립 운동으로 가고 배타적이었다. 무장 독립 운동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45년 5월에 얄타 밀약서를 폭로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882년에 맺은 그 한미 수호 통상조약의 제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또 1905년 7월에 맺은 태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었다는 거에 대한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했던 것 같고 늘 또 언제 이 미국이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1944년 9월 1일 날도 미 국무성 그루라는 사람 면담을 할 때도 모르겠다 또 너희 나라가 강대국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그러던 차에 나온 게 바로 1945년 5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국제연합 창립 대회에서 이걸 터뜨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얄타 밀약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알려준 사람이 구베로라는 사람인데 이 구베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하신 그 이정식 선생님도 구베로라고 잘못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유영익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의 이름 구베로가 아니고 고브로고 이 사람 보니까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기자였었어요. 실존 인물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에밀 고브로라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베로라는 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우남이 강대국에 대해서 강대국에 대해서 한번 찔러본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가공의 인물을 내서서 자기가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 온 것처럼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에밀 고브로라는 사람은 엄연히 실존 인물이었고 우남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얄타 밀약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문서상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얄타 밀약설이 실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남은 이제 이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권력 정치를 절감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현실주의적인 정치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얄타 밀약서를 과감하게 폭로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가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남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국제 정치학자였었고 그의 국제 정치관은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좀 바뀌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보면 이상주의적인 노선을 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남이 또 유엔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제를 그것도 상당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한국 문제를 굉장히 미국보다도 빨리 유엔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정읍 발언 나올 때부터 하거든요. 한 46년 한 후반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역시 그 국제기구에 대한 강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탁 통치 반대 또 정읍 발언을 통해서 빨리 현실적인 국가 수립 운동을 추동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후기에 자기가 좀 생각하게 된 현실주의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남이 외교 독립 운동하고 이 무력 투쟁을 갖다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봤다는 것도 우리가 그의 외교 독립 운동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기별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국제정치관이
만국공법이나 통상의 자유나 영세중립 또 위임통치 청원 제출 같은 이상주의로부터 일선에 대한 실망, 태프트 카스라 미략 폭로, 또 소련에서 경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출간, 얄타 미략설 폭로 같은 것을 통해서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무장 독립투쟁과 외교 독립투쟁에 대한 우남의 입장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직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겠는데, 참고로 우리 김용직 교수님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신 이승만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조금 늦으셨는데 약 12분 정도, 13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조금 늦었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정말 이쪽으로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철순 교수님의 이 글, 워낙 또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다 얘기했겠는데 12분이니까 중요한 것만 먼저 제가 좀 토론하고 또 우리 김명석 교수님 또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이철순 교수님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국제 정치를 잘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러시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국제 정치와 외교사 이쪽에 이제 많은 그 이론적인 그런 논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그 관계를 이승만 시대의 이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E.H. 카의 그 20 years crisis, 20년간의 위기, 아주 국제정치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명저로 꼽히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E.H. 카 입장이 현실주의자인지 이상주의자인지 약간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그렇게 대척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을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승만을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현실주의자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승만은 끝까지 민족 자결주의자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민족 자결주의자. 그래서 이승만이 1946년 12월에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이제 로비 외교를 합니다. 그리고 47년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한국 독립에 대한 육개항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강조했던 여러 인터뷰 중에 자결주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입장에서 자기는 한국의 당연한 권리로서 독립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은 이것은 현실주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이상주의적인 그런 열정을 품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우리 이철순 교수님이 이제 막 거론하신 것 중에 우선 그 도입부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나오는데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 정치 사상에서는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생피에르 이제 사제의 영구평화론이 먼저 있었고요. 생피에르 사제의 영구평화론이 이제 18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 이제 장작 루소가 정리한 이제 영구평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 루소가 정리한 그 영구평화론을 보고서 이제 칸트가 이제 영구평화론을 쓴 겁니다. 칸트는 원래 철학자이기 때문에 전혀 국제정치나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루소를 굉장히 좋아했고 루소의 글을 통해서 이제 생피에르의 이제 영구평화 사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모체가 돼가지고 1914년 또 19년 그 시기에
이것이 1차 세계대전과 연결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1차 세계대전 강화회담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다 이제 이런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이승만도 굉장히 희망을 걸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굉장히 역점을 둬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외교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유영익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독립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드로 윌슨이 이제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셨죠. 예.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승만 박사 논문이 이제 책으로 나왔을 때 그 책을 또 봉정해가지고 우드로 윌슨에게도 드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로 윌슨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파리 강화 회담에 가서 논의해 보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뭐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3대 제국에 속한 그 소수민족에게만 적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터키라든지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든지 독일 이 지역에 그죠? 소수민족들만 이제 독립이 돼서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 독립이 됐지만은 우리가 속한 아시아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이 전승국의 중요한 한 축을 그죠? 당시 독일의 이제 산둥반도에 있는 지역을 영국과 이제 협력 안에서 영일동맹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이제 일본이 선점을 하면서 일본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승전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뭐 김규식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또 안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많은 그 민족의 요구를 그걸 수렴해가지고 보냈습니다만은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은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예. 의제로서 채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반복되죠. 그게 언제 또 됩니까? 1921년에서 22년에 이제 하딩 대통령이 이제 군축회담을 그 태평양 군축회담을 열게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합니다만은 그때도 일본이 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의제로 채택이 안 됩니다. 예. 물론 미국 국회에서 이제 한국에 동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강력한 요구를 해가지고 하딩이 이제 구두로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국가 대 국가로서 이제 국제 질서를 형성할 때는 그 전승국들의 이제 그 어젠다 안에 우리가 전승국 반열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 상태고 무력으로 참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냉엄한 국제적인 현실을 아무리 이상주의자라고 해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상주의자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을 해야만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점점 더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글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 이철순 교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1939년에 현실주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1페이지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결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워낙 두 개념이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결합을 시키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영국의 체제가 뭐냐 했을 때 영국의 체제는 입헌주의 체제, 입헌 왕정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나중에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공화정적인 왕정이다, 왕정적 공화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공화정과 왕정은 이제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을 하나로 결합시킨다는 게 너무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라 그럽니까? 입헌군주제란 말을 쓰는 것이죠. 입헌군주제.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입장은 절대로 민족 자결주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예.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마지막 외교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승만과 예를 들면 김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구는 이승만과 대단히 많은 그 투쟁을 같이 했던 그죠? 적어도 임시정부 시기에 대부분 같이 했고 41년 태평양 전쟁부터 또 45년까지 또 같이 했고 해방 이후에 또 한 2년 정도 같이 했지만은 김구는 이제 강대국 정치의 그 흐름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세계 정치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이제 1919년에 그런 저항민족주의 그 패러다임을 끝까지 이제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저항민족주의 이제 저항의 대상이 이제 일본에서 소련이나 미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은 공화주의 쪽으로 이제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민족 자결주의는 공화주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공화민족주의자로서의 노선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이라는 말을 끝까지 홀드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공화주의적인 그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오자마자 정당을 만들지 않고 정당 연합회를 만들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중협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금 이 앞부분에서 좀 인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추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게 1914년 태평양 잡지에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1914년 예, 거기 영세 중립국 얘기하시면서 그죠? 네, 태평양 잡지 창간호부터 하면서 이제 거기 그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 7페이지. 근데 이때 제가 태평양 잡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봤는데 그 태평양 잡지에 바로 14년 2월호에 권두 기사가 공화주의입니다. 미국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12페이지짜리 상당한 그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 얘기 뭡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승만은 뭐 영세중립국 이런 우리가 어떤 뭐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통일되고 독립되고 나서는 중립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화국을 설립한다는 것이 이승만은 초지일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이제 국제 정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제가 왜 공화주의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제가 토론을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사실 공화주의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Republican Theory of Peace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주의 평화 이론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생피에르 사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다 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그 공화국은 왕정과는 달리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으로 이제 유럽의 평화를 하자는 최초의 제안이 이제 나온 것이 유트레이트 조약 때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18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것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단위는 공화국입니다. 그 공화국은 바로 민주주의하고도 양립되기 때문에 공화국이란 단어와 민주국이란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interchangeable이라고 하죠. 서로 늘 그것을 이승만도 그래서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씁니다. 근데 공화주의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안에 들어가서 리퍼블리칸을 민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크рат을 공화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승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번역을 여러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공화주의는 바로 리퍼블리칸이라고 딱 고정돼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많이 교차됩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다른 토론자도 아마 지적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공화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국채,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그 단위를 바로 이 이승만과 상해에 있는 조서왕, 김구, 안창호가 같이 합의한 겁니다. 합의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외교를 사실 쭉 해나갔기 때문에 거기선 그 공화주의의 큰 틀 안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한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사상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공화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공화국을 만든다. 공화국은 평화를 추구한다. 그 평화는 바로 아시아의 균형이고 균형은 일본을 견제한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유토피안적인 그 뉘앙스가 강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란 말을 쓰기엔 조금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는 대개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얘기할 때 현실주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강대 국가는 당연히 현실주의죠. 강대 국가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가 먼저 자기네들 식민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언제 해체됩니까? 완전히 해체되는 게 1960년대입니다. 60년대까지 그것이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득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예. 반면에 미국의 역사는 바로 식민지에서 국가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득권하고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상주의가 상당히 국민의 정서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주의적인 정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고, 그죠? 그것을 다시 이어받은 사람이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서양 선언에서 다시 한번 또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카이로 선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최초로 이제 거론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현실주의적인 모습과 이상주의적인 모습이 둘 다 이승만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구 평화론, 민족 자결주의, 특히 공화주의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명섭 교수님께서 또 추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그 시의적절하고 그렇지만 또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주제를 이 대한민국 국립외교원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다루어 주기로 결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이승만이 바라본 국제정치고요. 이철순 한국정치외교사 학회장께서 발표하신 제목은 해방 이전 이승만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 독립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한정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철순 발표자의 그 토론, 발표문에서 주장하는 바에서 제가 크게 공감하는 바 한 가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외교 독립운동과 이 무장 독립운동을 너무 배타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산리 전투에 영웅인 그 김자진 장군과 함께 그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철기 이범석 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철기 이범석이라는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가령 무장 독립 운동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우남 이승만이 선물한 그 만년필을 항상 품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맙다. 내가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철기 이범석한테 우남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국가 이익에도 뭔가 도움이 돼야지 그게 이제 외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칵테일 외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그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이익이 되는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네 젊은이들이 그만큼 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카드를 내놨을 때 상대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체코 군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참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사릭이라고 하는 그분의 동상이 워싱턴 DC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릭이 외교 독립운동가지만 그러한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군사력에 기반해서 상호 협조하면서 그 승전국들에게 우리 체코의 독립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우남 이승만이 지금 했던 그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것과 지금 철기 이범석이 했던 그 무장 독립운동, 뭐 백범 김구가 했던 그 무장 독립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우남 이승만이 내가 사실 독립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외교적으로. 그러나 이범석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움직이는 군대가 생기니까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닌, 뭐 외교라고 하는 건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국가를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가 강조가 언제부터 많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1990년 이제 한소 수교가 되고 1992년 한중 수교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대륙 부분, 특히 이제 공산권에서 활동했던 많은 그 자료들이 발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장 독립운동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재조명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기 평양에서 김일성이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이제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한 무장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남북의 어떠한 조화를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무장 독립운동이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허점이 많은 논리인 게 뭐냐면, 김일성은 1941년부터는 무장 독립운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소련이 지금 중립조약을 체결했고 했는 상태에서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군의 일원이 됐는데 무슨 무장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소련군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기 이범석 이런 분들, 지청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숫자가 300 내지 500명입니다. 사실은 당시 일본군이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이 300 내지 500명 가지고 그냥 700만 명하고 가서 싸우라고 할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300 내지 500명의 이 정신, 우리가 이거를 그 강대국한테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3만이 될 수 있고 30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무기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교 독립운동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철순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하셨겠습니다만, 이 외교 독립운동과 무장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긴밀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1940년 2월 2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940년 2월 2일 이승만이 김구에게 보낸 서한에 뭐가 나오냐면, 배후에서 사보타지를 일으켜라, 군인 수백 수천 명이 습격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 독립운동과 김구의 무장 독립운동이 아주 긴밀히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서한이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런데 대한광복군보다 대한광복군 실질적으로 참전은 못했죠.
참전 못했고 참전한 게 어디냐면 인도 지금 버마 전선 그 당시 인면 전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일본군이 싸울 때 일본군에 대해서 선무 공작하고 일본군 포로 신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참전한 기록인데 참전한 기록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사실은 재미 한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잘 주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당시에 이제 박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뭐 이순용이라든가 정운수라든가 장석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전을 해요. 그다음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재미 한인들의 제2차 세계대전의 이 참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당시 박사의 외교 독립운동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당연히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어쨌든 목숨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45년 이후에 들어와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뭐 미군정에서 이 사람들을 중용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이순용, 정운수, 장석윤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에서 해방정국에서 발언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오늘 발표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조에 동의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이상주의에서 이제 1939년쯤에 이제 현실주의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거는 뭐냐면 39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37년에 그 중일 전쟁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상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유학 이전 이후로 이렇게 주로 나누셨는데 저는 이제 이승만이라고 청년 이승만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계기를 줬던 그 인식, 국제 정세 인식의 결정적인 변화를 줬던 사건은 뭐라고 보냐면은 청일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895년 청일 전쟁이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이제 종결이 되고 나서 곧 1895년에 청년 우남이 상투를 자르죠. 자기 신체의 이 일부인 상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식적 전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 중화적인 관념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저는 개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신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한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의 기도문을 아예 실어놓은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저는 뭘 연상하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 짜르의 백기를 든 짜르의 신호를 받고 목숨을 구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문학세계에 바뀌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런 정도의 한성 감옥소에 투옥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한성 감옥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게 5년 7개월 동안의 이 기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시기도 우연히 5년 7개월이에요.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상주의라는 게 뭐냐? 이승만이 추구했던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라고 봅니다.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 중에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제국군의 정규 군의 숫자가 8,842명입니다.
근데 당시 러시아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냐면 정규군만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정규군이 뭘 하냐면 예비역을 편성이 돼요. 그래서 국민군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군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양국이 각각.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주의를 합니까? 8,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었던 만국공법이니 국제법이니 이러한 그 말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거라도 우리가 호소할 수, 약소국에게 있어서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주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유학 시기에 가서 제가 여기 와 있는 한서영 우리 박사과정생하고 공저한 논문도 있습니다만 그 공공외교를 이제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때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거 영어로 쓴 책인데. 근데 그때부터 공공외교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좀 발표문에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미국 유학 시기에 이미 공공외교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1905년에 그 8월 달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면담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공문으로 그걸 갖다가 접수해라 그래가지고 대한제국공사관에 가서 외교관 김윤정한테 그 외교 공문 보내라 그랬더니 김윤정이 끝까지 안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승만이 김윤정 아들 둘한테 자네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한 건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결국은 대한제국공사관을 떠나게 되고 김윤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제시기 때 호의호식하다가 45년 해방되니까 다시 이승만 찾아오고 김구도 찾아와서 결국은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요 사람 스토킹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외교, 공식 외교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김윤정의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서 공공외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대중을 향해서 연설을 바로 하게 돼서 저희가 카운트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 유학 시기에 연설한 것만 200번 이상 확인이 됩니다. 200번 이상 가서 영어로 연설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외교의 시점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39년 이제 37년 중일 전쟁이 터지고 이제는 정말 뭔가 현실주의적인 힘이 부딪힌다라고 하고 41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미일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현실주의로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아까 인용하신 것처럼 미국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단파 라디오 방송을 국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청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공유하고 내용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교, 이 말씀을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보장받는 데도 기여를 했지만 거꾸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바깥에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정말 독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